네, 오늘도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다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고, H 헨리님, 단무진님,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썸네일 화면 나간 대로 뭐 좀 재밌는 소식, 그리고 이제 특히 두 분처럼 이제 북에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고,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소식들 위주로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날이 되게 좋아서, 아이고, 좀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조금 뭐라 하나 미세먼지가 조금 있긴 했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진짜? 미세먼지보다도요. 네, 네. 저 진짜 추운 줄 알았어요. 밖에 추운 줄 알고. 춥잖아요. 아, 추워요? 난 이젠 좀 추워지겠지 하고 세타를 입었어요, 오늘. 제가 볼 땐 추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세타를 입었단 말이야. 오랜만에 소주 입다가 나왔는데 거기다 커트 거치고. 네. 너무 더운 거예요. 땀 뻘뻘 흘리고 버스 타러 가는 데서 도중에 서가지고 커트 버스 넣고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평양으로 돌아가시면 바로 적응하실 수 있을 적응할 것 같아요. 네. 아, 남쪽은 너무 더워 아직. 국감장에서도 연희님 얘기가 한번 나왔었다고. 네네. 국감장에서 윤건영 국회의원님이 네네. 민주당, 그분 한번 꼭 기회가 되면 제가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외통위 국감에서 자성길 부인 있죠? 자성길 네네. 부인이 여러 언론사에다 직접 허설을 했잖아요. 돌아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언론사에서 심층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서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자성길 부인과 12명 북창업원들, 그리고 김연희,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이제는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결론 짓자. 이런 거를 공식 제기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인영 통일 장관이 이거는 어떤 국민의 어떤 정서적인 이런 반응을 좀 보면서 결정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만 괜찮으면 바로 정부는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할까요?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통일 중매권이 이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서해 그 사건 그쵸? 없었더라면. 네. 그쵸. 그러면 남북교류 개정 법안 기자회견 하시고, 사실은 연희님 그 이슈를 통일중매권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쵸. 그렇죠. 아이고. 여러 가지 이슈, 단무진님, 알밤님, SKG님, 강수기님, 이모씨 어른이님, 이정훈님, 곧 미남님, 대부분 한두 번 정도 저희 오간스, 오빤 갓나 스타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오늘 처음 오셔서, 오늘은 아이고, 푸나님 왜 안 계세요? 이런 댓글은 없는데, 화요일 날 3시에는 3시부터 4시는 이제 저희 셋이,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좀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북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남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저희가 공식적인 정보 외에 실제로 생활하시면 생생한 정보들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저희 재생 목록에 저희들 오간스 쭉 올라와 있으니까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지금 사회자님 이야기할 때게 네. 북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그러니까. 남쪽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돌아왔나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되지? 북에서 오신 이주민이십니다, 두 분은. 네. 네, 연예님은 아이고 빨리 그래도 가셔야죠. 가야죠. 네, 가셔야죠. 딸이 기다리고 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고. 나도 딸들이 기다리게 하죠.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여기 또 여자가 없잖아. 네, 그렇죠. 여기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셔서 네. 그렇죠. 예쁜 애기도 있고 하신데. 부인한테 먹쓴 거는데 그 부인 두고 갈 수는 없죠. 아, 그럼요. 네. 네. 수구레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북열병식은 다들 보셨죠? 오늘 뒷얘기 좀 생생한 얘기들 가능하면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양 아파트 값 이야기 이런 네. 것들. 네. 그동안 저희가 정치 이슈가 많아서 조금 그랬는데 오늘은 좀 실생활 얘기도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 조금 있다가 3시 되면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항상 들어와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네. 오, 벌써 200분 넘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들 그 에세일 미리님이 보내주셨듯이 그리고 두오킴님 보내주셨듯이 저희들 남북 그 왔다 갔다 교류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들 본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태호, 지송호 등 탈북인들에 의한 가짜뉴스 팩트체크 방송 북한 바로 알기 프로젝트 평화를 생각하는 북한 이야기 오빤 갓나 스타일 2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커투고요. 오늘도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늘 든든합니다. 자, 평화 누나 김연희님. 네, 내 딸이 보고 싶다. 김연입니다. 네, 그리고 강철 조국 홍강철님. 네, 남가 먹은 내 조국 홍강철입니다. 네, 오늘 아주 점잖게 인사해 주셨어요. 네. 원래 좋잖아요. 네, 오늘 지난주 소식부터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북한 열병식이 있었고 그게 조금 많이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지나고 나면 뭐 이렇다 처음에는 아마 국내 언론도 그렇고 그 누구도 그 화려한 화면을 보고 뭐라고 대꾸를 못한 것 같아요. 북이 많이 변했네, 진짜 근대화됐네, 달라졌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뭐랄까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채널 A 기사인데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화려한 북한 열병식 뒷면에는 초라한 영양 부족 상태에 북한이 있다. 지금 세계 2위의 가난한 나라로는 IT 다음으로 제일 가난하다. 발전도상국이 빈궁한 건 외부 세력의 경제적 간섭 때문이다라는 북한 외무성의 발표를 가지고 그걸 비꼬아서 채널 A에서 방송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북한 열병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마 주변에서 질문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아니 저는 특히 여기 남쪽에 북한 전문가라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북한 전문가. 네네. 그리고 북에는 없는 남쪽에는 북한학과 대학도 있잖아요. 요즘 또 더 많이 생긴 것 같던데. 그죠? 네네. 북한학 대학원, 북한학 대학원 따로 있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거의 하나였는데 요즘 뭐 인제대학교 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북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남한학 대학이라든가 남한학 연구소가 따로 없어요. 왜 우리를 연구 안 하세요? 통일학 과목도 따로 없어요. 통일학 계획 자체가 없어요. 다 아는데 무슨 태어나서부터 당연한 거.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 우리 당연한 거 가지고 뭔 계획을 하냐고요. 아니 근데 여기는 통일 계획도 그렇고 아니 북한학 대학에서 따로 북을 평생을 연구해요. 그렇게 평생을 연구한 사람들이 한다는 수작이 아니라 한다는 소리가 왜 북을 제일은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평생을 허튼 일을 했는지, 아니 평생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비수신 알아야 되잖아요. 북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북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제 북과 어떻게 맞설지 모르겠어. 난 이게 너무 황당해요. 그러면 연희님 말씀은 그 연희님이 느끼시기에는 그리고 강철님이 느끼시기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 북한과는 많이 다르다. 그렇죠. 북한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서 막 말하다가 또 지금은 또 탈북자들 특히 이 탈북자를 조금 더 북에서 뭐 엘리트어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내다 넣고 반복적인 이런 사람들 데려다 넣고 그걸 인정이나 받듯이 자 우리가 했던 말이 맞잖아. 아이고 제대로 찌질한 놈이고 뭐 어드래 이런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딱 인정받으려는 이런 것 때문에 탈북자들 넣었는데 그냥 그러면서 그 탈북자들 말을 통해서 좀 더 자기네 말이 인정이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남쪽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북은 저 찌질하고 뭐 먹고 못 살고 굶어 죽으면서 저렇게 혹가다 부리면서 열병식을 했습니다.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채널 A 두 번도 신문 무슨 신문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연희님 말씀이 이제 그게 또 하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얘기들을 하고 예전에는 그냥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만 나와서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정보가 통제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데 요즘은 뭐냐면 탈북자들이 이제 34,000명이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체 유튜브 채널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맞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니까 이게 오류가 오류를 낳고 무슨 악의 서클처럼 오류가 오류를 낳고 그게 다시 확증되고 그죠? 그래서 요번 주에 뽑아주신 가짜뉴스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김길선의 평양만사 이런 유튜브가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은아 쇼하느라고 욕봤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결국 이 쇼라는 게 열병식이 하나의 네. 쇼였다는 얘기죠. 맞죠. 이 김길선이라는 여자 자체가 지금 뭐 자기는 자기 딴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고 뭐 국방과학원인가 어딘가 왜 기자 생활을 30년 했다고 합니다. 아, 북에서. 네, 기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진짜 요간방에서 총선을 하는 아줌마가 주순영이가 자기는 일호배우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정수 여사의 영화배우를 자기가 했다. 이렇게 뻥치고 다니고 그걸 진짜로 믿고 언론에 내세우는 석에서 살았으니까 이 김길선이라는 여자도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죠. 기자는 했는지 아니면 언론사에서 화장실 청소하던 아줌마가 왔는지 뭐 인쇄공장 노동자였다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이번 열병식 왜 밤에 한 줄 아냐. 왜 밤에 했대요? 그 화려하게 보이고 조명도 있고. 비밀이 탄로날까 봐. 이거 뭐야. 자기네 가짜라는 게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열병식에 나온 뭐가 가짜라는 거죠. 무기가 무기들이? 80%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동영상 그래서- 찍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 한 반년 전에 그 무기 공장에다가 설계도면을 갖다 준대요. 이런 가짜 형태를 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달라고 무기 공장에다 설계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반년 전에 그 설계도로 가짜 무기를 미사일 같은 거 싹 만들어 가지고 껍데기만 그래가지고 거기다 싣고 지금 나간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근데 내가 이 말 들어서 너무 웃겼던 게 또 마분지를 두들겨 만든 거다. 진짜 이게 마분지가 뭔지 아세요 혹시? 마분지 이제 좀 두꺼운 정의. 종이죠. 예, 두꺼운 정의죠. 근데 마분지란 말 잘 모르더라고. 예전에 조금 썼었어요. 예, 정의잖아요. 네. 두꺼운 정의. 네. 근데 처음에 난 남쪽에 왔을 때 그랬어요. 그때 인공위성 쌌거든요. 인공위성 쏘니까 야, 저 인공위성 가짜다. 마분지를 만들어서 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공위성이 무대포 펑 쏘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공위성 최첨단 건데 마분지로 만들어서 펑 쏘니까 마분지가 하늘로 휙 올라갔어. 이런 건 세상에 없는 최첨단이지. 우리 민족의 완전히 위대한 미연 거예요. 이거 마분지로 올릴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이건 성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왜? 북에 대한 거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먹히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언제나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북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 이해 안 돼, 그게. 그게 아마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죠. 그러니까 내 유튜브 이제 오면서 보니까 그런 유튜브도 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뭐 이번에 열병식에 나온 뭐 김정은 위원장은 그 대역이다. 위원장이 대역이라고요? 네, 가짜다. 그리고 목소리는 뭐 더빙해서 뭐 예?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그분들도 참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죠. 뭐 우리와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방송하는 그분들 오히려 우리보다 정말 뭐 남한에서 교육도 더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볼 때면 저 사람 과연 제정신으로 살긴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거나 과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뭐 이건 가짜다, 김정은이 대역이다, 위원장이 대역이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요즘은 거의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 얘기는 남이 됐건 북이 됐건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개혁 개방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처음에 일본 문화 개방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떡하냐. 우리 충분히 일본 문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공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남이 됐던 북이 됐던 북도 요번에 열병식을 하고 보여준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 이건 가짜다 진짜 뭐 그런 얘기 저도 듣긴 했어요. 근데 그건 옛날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무기들이 그냥 깡통만 있다. 실제로는 안에는 비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은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남이 됐던 북이 됐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 판단이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대화 타협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북이 군사력이 저렇게 발전해서 위협이 되니 우리도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든지,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거를 가짜라고 생각하고서 북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려고 하는지, 저는 조금 그거는 어떤 보수들, 구구들도 그런 식의 지금 어떤 유튜브들 이런 생각에는 좀 빨려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전문가라고 하나요? 전기 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조금 어디서 기동량으로 조금 안다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 사고 제일 많이 나요. 사고가 많이 나요. 뭣도 모르고 아는 체 하면서 전기 다쳤다가 전기부터 죽거든. 아, 우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근데 진짜 전문가는 심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재면서 가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자기 모르라서 모른다 하겠어요. 기동량에 조금 얻어들은 이 북한학 전문가라는 사람들 조금 북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이니까 난 북한학 나왔어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들 계속 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북이 당연히 굶어 죽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거 없다고 우리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있었어요. 저도 굶었고 제 형제들도 굶었고요. 내 동무들도 다 굶었고 그런 시절이 피눈물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래 자기 적이 더 소중하고 그걸 지키려고 저기 열병식을 정말 큰 궁지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낮에 세상 어디에 덩서거금에 대낮에 열병식 한다고 다 생각하지 야밤에 한 열병식 했던 나라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어직 처음입니다. 이거는 우리 있는 맥상 그대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아, 역시 북은 정치라든가 뭐 어떤 이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말 세상을 남들을 아야 완전히 놀라게 하는 이런 기술이 있구나. 획기적인 무엇인가 고정관념을 까버리는 창조적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정찰기가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강한 곳은 이런 거 촬영기를 봤기 때문에 아마 밤에 하리라고 생각 못 했겠죠. 이런 것들. 또 밤에 하게 되면 우리 조명에 의해서 좀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 우리 드론이라든가 햇불이라든가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열병식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런 거 자기들이 노리는 게 있지 않았을까? 야간대로. 그러니까 북에서 뭐 열병식을 저녁에 밤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북이 그렇게 전력 사정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낮에 하지 왜 밤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력 사정이 뭐 뒤집어 생각하면 좋아졌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열병식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무기들이 아마 이거를 이렇게 가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지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 난초님이 이제 통일중매군이라는 그 우리 강철님 회장으로 있는 뭐 연희님도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름날 점심시간에 회사 일본인 동료가 북한의 김정은은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왜 핵실험하고 뭐 요즘 말로 바꾸면 왜 열병식을 이렇게 했느냐 거창하게 했느냐 라는 질문에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대답한 것은 다시는 식민지가 될 수 없기에 제가 좀 과연 이 말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럼 연이어서 지금 현재 지금 채널A에서 방송한 것처럼 실제로 북한이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식량 사정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위기 상황인가요? 그래도 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다고 아닌 것 같은 게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뭘 보고 느끼냐면요. 옛날에는 우리 평양 같은 경우에 다 이게 담당제예요. 아파트 이게 주상복합체라고 하죠. 아파트 네. 밑에 상점들처럼 우리도 아파트 밑에 공업품 상점, 식료품 상점, 물고기 상점, 과일남새 상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몇 개 그 주변 아파트를 담당한 상점들이에요. 또 다른 아파트에 가면 그 아파트를 담당한 상점이 또 따로 있어요. 지역별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다 담당제로 들어갔다가 이번에가 아니죠. 몇 년 전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때 뭐가 했냐면요. 처음에 우리 강북백화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강북거리에. 아, 광복거리에? 예, 강북백화점인데 이거는 이게 매달 월마다 주기적으로 나오던 광고 외에 한 달에 몇 번씩 강북백화점에 이런 수입 상품들 중국산들이 많았죠. 수입 상품들이라든가 이런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기별로 쫙 돌아가면서 한 번씩 광고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북백화점이 이젠 슈퍼마켓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광복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가서 왔다 우리 백화점이나 갔죠. 그냥 살짝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으면 카드 끌고 지나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마트처럼 해가지고 나오다가 핸드폰으로 카드 결제 딱 하고 나오고 이런 슈퍼마켓이 맨 처음으로 생긴 게 바로 강북백화점이 상업지구 무슨 단지인가 뭐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만엽병원 옆에 우리가 무슨 백화점이었죠? 그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백화점이 또 슈퍼마켓 됐어요.
그 이런 백화점들이 다 모두 슈퍼마켓에 돌아간다는 거는 그만큼 상품의 터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슈퍼마켓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게 개방적인 누구나 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죠. 평양 사람이고 지방 사람이고 이때까지 평양 사람은 공급으로 딱 주는 대로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는 것 외에 필요한 거를 슈퍼마켓에 가서 그냥 여기 이마트처럼 마음대로 잘 골라서 살 수 있는 그 물건이 없으면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많이 풀렸구나라고 생각하고 했고 전기사정 기본은 전기 아닙니까? 이번 올해만 들어와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강원도, 자강도, 뭐 평안도 우리 그 왈가왈부에서도 했지만 그 발전소들 많이 하잖아요. 발전소들. 그게 첫 번째 또 건설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 지금 크고 작은 중소형 무슨 수력 발전소들이 엄청 많이 건설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루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오랜 시간 터대 닦아서 굴 뚫고 몇백 리 길을 물을 돌려서 만든 게 지금 빛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권한의 행군이 이제는 다 끝내서 빛을 보는 지금 순간이다. 이렇게 돼서 다 풀렸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렇게 발전소 건설 같은 거는 북에서는 대체로 수력 발전 하거든요.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 환경도 그렇거냐. 수력 발전이 기본인데 수력 발전 하자면 곳곳에 발전소들을 건설해야 됩니다. 수력이라는 거는 물은 일정치 않으니까 물이 많아야 되는데 물은 빠지면 또 물이 적으면 비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강수량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건 하늘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곳이 많이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력발전소 건설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자처럼 뭐 뚝 막아서 그다음에 굴을 뚫러서 거기로 물을 뽑아서 낙차고를 얻어서 거기서 그렇게 생산한단 말이에요. 전력 생산을. 그다음 계단식 발전소 쫙 건설하고. 이렇게 그건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소 건설이 90년대 말, 네? 이때부터 시작돼서 그것도 자강도가 제일 먼저 이 발전소, 중소형 발전소 건설이 기치를 들었거든요. 자강도가. 그게 90년대 말,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게 지금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건설을. 그러니까 그게 이런 국가 수리 계획에 대한 거는 국가적으로 이미 전에 이거는 계획이 다 서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에 와서 빛을 내서 전력도 공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력을 공급하면 정말 비료 생산도 꽝꽝할 수 있죠. 원료는 무진장하지 않습니까, 북에. 그러니까 전기를 넣어서 네. 공장을 돌리기만 하면. 그리고 화학공장도, 그러니까 비료공장이 있고, 비료공장도 큰 비료공장들이 있습니다. 연합기업소들. 남웅, 함웅, 이런데. 그리고 각지 순천, 그 다음 항해도 쪽에 사리온인가? 거기도 있고요. 림비료공장. 뭐 이렇게 전국 각지에 이렇게 비료공장들은 큰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으니까 공장이 돌아 못 가는 거죠. 원료가 없으면 못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북은. 전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게 풀리면, 비료가 풀리면, 그러면 농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오래전에 이제는 북에서 우리 때 그거 했죠. 예? 토지 정리라는 걸. 네네. 예, 그때 이야기하면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게서 이 남조선에서, 예? 지주의 자손들이 북에 두고 간 땅을 찾는, 예? 그런 터지면서. 소송을 벌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들려오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랬다는 거죠. 야, 그래? 그러면 우리 땅 다 이게 바둑판처럼 네모나게 밀어버리자. 밀어버리고 걔들이 이제 훗날에 와서 자기 지경을 찾지 못하게. 옛날에는 지경이라는 게 떼기라는 걸 논두렁 가지고 지경을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렇죠. 요거진 내 밭을 이렇게. 어쨌든 웃기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인민군대가 짤까닥 나서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그래서 토지 정리를 했다. 그래 보게 되면 연백벌, 열두삼천리벌,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놈들 있잖아요. 예? 정주, 그 다음에 신의주 쪽에 우주, 함주 이쪽에 가면 굉장히 큰다, 그게. 논 한 배미가, 거기는. 그리고 이게 다 기계로 다 하고요, 거기는. 기계 아니면 못합니다, 그쪽에. 그 큰 놈들은. 그래서 그렇게 토지 정리를 다 했죠. 그러니까 토지 정리를 하고, 이제는 그게 토지 정리해서 몇 해는 농사 안 되거든요. 토지 정리를 해서는. 한 다음에. 그랬는데 토지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몇 해가 이제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빛을 발할 때 됐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행군 시대의 어떤 경제난 위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외부에서 어떤 들여오는 어떤 뭐라 그럴까 석유 일단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끊겨서 기계를 돌릴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고 공장이 멈추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쭉 쌓여서 그때부터 고생했던 것들이 이제 공장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제 수력 발전소가 생겨서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그 뭐랄까 그 농업 생산량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량 위기가 다시금 그렇게 힘들다 위급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상식적으로 힘들다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개인들도 고난행군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개인들도 또 화전농이 후예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화전만 일컫죠. 그래서 그 화전을 일컫는데 그게 그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건 그 산림법이 있거든요. 네. 경사 15도 이상인가? 어쨌든 그런 비탈밭에는 심게 못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나 심어 먹으니까 국가가 공급 못하고 하니까 국가가 눈은 감았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거기다 나무를 심으라 한다. 그래서 그 묘목도 나눠주거든요. 그래 심는데 심어놓으면 또 어쩐지 아십니까 또. 인민들이 그 나무 크게 되면 그늘이지지 않습니까? 네. 그늘이지니까 그늘이지면 농사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나무 묘목을 해마다 살짝 들여다 놓는 거죠. 그럼 이 묘목이 모서리 하느라고 크지 못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현지인들은 그것은 또 당의 정책은 있는 거고 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그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도 살아남는 거고. 네. 대신 그런 거 뭐 이렇게 그 한다고 해서 뭐 무슨 세금? 네네. 뭐 그런 걸 내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 내가 심어서 내가 먹는 거니까 그건 누가 뭐 국가가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배급하고 그거는 더 먹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남는 건 파는 거고.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준비가 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 수력 발전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북에서는 물길 굴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하는데 북에서는 이제 굴을 뚫어서 이제 낙차를 만들어서 수력 발전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고 또 이제 그게 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만 그냥 우리한테 필요하게끔 뭐 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연을 개조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하게끔 자연을 개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류가 좀 막혔고 원래는 김정은은 이제 그 계획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수해 때문에 아마 최악의 경제난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물론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지금 북의 경제 위기가 그렇게 식량 위기가 심각하고 그리고 열병식을 그런데 무리해서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일부 이런 뭐 얘기들 제외하고는 그 열병식에서 보여준 군사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뭐 대응할 거냐 평가할 거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병식에 들어가는 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자본주의적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북쪽의 입장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열병식 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 왜요? 북은 네네. 전위민적인 그런 사회고 그리고 거기에 동원하는데 사람들 동원시키는데 알바비 없잖아.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유엔을 구하려면 기본 알바비가 인건비가 제일 네.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참가하는 사람들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달 주거든요. 기념 메달. 아, 참가했다. 네. 열병식 기념 메달 그거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 지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무기들, 그거 다 그 군수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그거는 자력갱생해서 만드는 거 아니고, 자기 힘으로, 군수공장에서. 그 모든 원료와 자재, 이게 다 북한 겁니다. 그 총들 도금하는 거, 티탄 도금 다 하거든요? 그건 90년대 초부터 티탄 도금을 했습니다. 무기들 다. 티탄 도금하게 되면 무기 녹슬지 않거든요. 예? 그 티탄 도금은 그거 다 티탄도 다 북한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생산하고 자기 기술과 자기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만드니까 이 돈이 얼마 안 든다는데요.
그게. 두 분은 혹시 열병식에 참가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여기 그 글 중에 채널에서 뭐라 그러냐면 6개월 이상 연습을 하고 이제 거기 인민 노력봉사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너무 힘들다 준비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가해 힘들게 보시나요? 하죠. 저는 김제광복장학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전문 거기에 참가를 해요. 대학생들이 하는데 뭐 군복을 조기대복 군복이나 같죠? 그냥 국방색 카키색 군복인데 그걸 다 내주거든요. 내주면 그것을 우리는 양복점이니까 그거 내주자마자 밤을 새면서 먹던 그걸 또 몸에 맞게 찔러줘야 돼요. 찔러주고 맞춰주고 다 하면 신발 밑에 징을 박더라고. 찔레 소리 짝짝 소리 난다. 벅 들어올 때마다 뭐 너무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우리 청소에 그것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잘가락 하면 오니까 저들 또 온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거 갔다 처음엔 대학에서 하다가 마지막에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에는 아예 미림과 무슨 사유요관으로 아예 들어가더라고. 전부가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하고 저희 남편이 대학 때 김영지 군의대학 때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였어요. 그때 학생 때 만났는데 그때 또 결혼하고 연명식 참가했거든요. 힘들긴 힘들죠. 육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행진 연습하고 해야 되고 하는데 그만큼의 또 보람을 느껴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삽질하고 막 힘들다가도 난 내 집을 내 손으로 뭐 짓는다는 이런 보람이 있으면 힘든 줄 모르잖아요. 밤에 자라고 해도 안 자고 막 일을 하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고 이게 다 내 거니까. 이런 좋아서 하는 일은 궁지감을 가지고 하는 일은 그렇게 힘들질 않겠죠. 그리고 열병식 있잖아요. 그게 누구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뽑혀 가는 거죠. 저도 못 가봤어요. 아, 뽑혀야. 쉽지 않아요. 네, 그게 가는 쉽지 거. 않아요. 거기 만약에 우리 군단 종대가 나가잖아요. 네. 뭐 군단 종대 나가게 되면 뭐 300명 종대, 뭐 200명 종대 이렇게 종대를 꾸리게 되면 그 종대에 참가하는 거 정말 우리 연대에서도 한 명 뽑힐까 말까라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군대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종대에 사람이 뽑혀서 나가는 예, 거군요. 뽑혀서 나오는 거. 우리 군단이면 우리 군단 8군단 종대면 8군단에서 네. 그 매 부대 그 산하 부대들에서 대원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뽑히기 정말 힘들다는데요. 그렇죠. 제 군사복무 할 때는 있잖아요. 96년도 열병식 했거든요. 그때 96년도 열병식 할 때 그때 제가 아까 군관학교에 그 시험 쳐서 합격 맞았는데 그 해 군사과 규정 학습을 했어요. 넉 달 동안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다가 군사 규정 학습하다 나니까 우리가 그 군관학교가 이 그 학습 진도가 밀린 거예요. 넉 달, 4개월을. 그래서 우리가 4개월을 늦게 갔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열병식 그 참가 못했죠, 그때는. 그런데 그때도 우리 학교에 그 10대대가 열병식 대대라고 한 개 대대가 전문 걔들은 열병식 훈련만 해요, 걔들은. 그러니까 학교 정기간 열병식 훈련 한다는데요. 저는 또 학교 정기간 장격전조였거든요, 저는 또. 우리 대대는. 학교도 나눠요. 이게 장격전 전문하는 조, 그 다음 단도조법, 보병사조법, 뭐 열병식, 열병행진, 이게 대대별로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게 되면 우리 조는 창격전조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2년 동안 그저 뭐 군사대표단 타고 왔다 하게 되면 외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뭐 아프리카, 그다음 러시아에서도 와요. 그러니까 오게 되면 군사대표단 오게 되면 그 앞에서 하잖아요. 하는 거 우리는 전문 창격전만 했다는데요. 그러다가 지금도 창격전은 까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열병식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북의 정보를 조금 있는 그대로 저건 무조건 가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대한민국 사회에도 대한민국 국방에도 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화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의 열병식을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차분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여기서 네, 다음은 이어서 저희가 그 평양의 그 아파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평양의 아파트를 사고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나는 정말 웃긴 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일반 탈북자들이 개인 유튜브에서 말한 게 아니라 MBC 통일 전망대에서 말을 한 거예요. 10월 17일 날 네. MBC 통일 전망대 뭐 공영방송이라고 하나요? MBC를? 그렇죠. 예. 네. 그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평양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평양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냐 자기네끼리 말을 하는데 시장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냐 또 수영장이나 지하철, 어락, 편의시설 또 백화점 등이 얼마나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답니다. 아니 계속 굶어 죽는다더니 아니 집을 이런 수영장이나 어락, 편의시설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범평양 하게 되면 대동강 사이를 두고
일단 대동강을 중심으로 서평양, 동평양 나눠지고요. 네네. 범평양 자체가 김일성 경기장 있는 쪽에 주석당 이번에 열병식 했던데 거기가 범평양입니다. 그리고 본평양. 주체상탑 있는 쪽이 동평양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범평양, 그 김일성 경기장 있는 쪽에 그 저희 집 있는 쪽입니다. 평양역 앞에 범평양의 집 가격은 10만 달러. 그리고 서평양의 집은 2만 달러랍니다. 5배가 범평양이 더 비싸다는 거죠. 그 평양 중심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집을 거래하는 거래꾼들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면 부동산이겠죠. 예, 거래꾼들인데 이 거래하는 사람들은 집 몇 개만 팔면 자기 집을 하나 산대요. 우리 남쪽에서 부동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집 몇 개만 살면 대여섯 개만 팔면 자기 집을 하나 살 수 있다면 부동산 사람들 왜 얼마나 잘 살겠어요. 가쁘지. 다 부동산 하겠다고 날고 뛰겠지. 아니 근데 그 북은 아파트를 살림집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을 개인 유튜브가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한다는 게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평양은 그것도 북한학 전문가라는 여자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평양은 이렇게 대동강가에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본평양이군요. 네네, 이거 범평양이에요. 이거 유리아파트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유리아파트가 2012년도에 그 철거하고 그 아파트 지을 당시가 한 집당 20만 달러였대요. 근데 2014년도에 완공한다면은 30억 달러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35만 달러. 35만 달러. 근데 우선 첫째로 집을 북에서는 평양, 특히 전 평양 살았으니까 집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그리고 저희 엄마네 집이 집을 교환을 해봤어요. 그래서 비사회주의 저기 불법이죠. 아 집을 당에서 배정은 받지만 교환은 가능. 아 이게 네 이렇게 전망이 보이는 쪽을 더 선호하고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명거리예요. 통일전망대 발표고요. 네. 거기서 방송한 거고. 네, 이게 지금 여명거리를 말하면서 이런 아파트들이 비싸다. 세상에 여명거리 아파트에 돈 주고 가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좀 찾아보라고 하세요. 여명거리는 다 거기다가 김일성 종합대학 노동자 교원 교수들 이런 분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조금 전에 누님네도 갔잖아요 저기로. 응? 누님네도 안 갔어요? 미리 갔다 온 사람들이 저희 집이 여명거리로 이사 갔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아직 그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그 여명거리 옆에 여명거리 언반집에서 지금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 산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이제 가봐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던 유리아파트라는 거 이게 왜 한심하냐면 그 유리아파트가 살림집 맞습니다. 근데 그 유리아파트가 바통강구역에 창강원 있는 쪽에 거기 있는 건데 그 유리아파트가 능라천국에서 지은 집이에요. 아파트 맞아요. 근데 능라천국이 평양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 능라천국에서 그 유리아파트가 옆에가 한 5분 10분 정도 떨어져서가 능라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라천국에서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왜 지었냐면 앞으로 평양 시민들의 살림집을 어떤 방향으로 지을까 하는 것을 시범기로 지은 아파트예요, 이게. 아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 한번 앞으로 우리 평양 시민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 한 10년, 20년 전에 어떤 집으로 지금 사진 이 유리 아파트 사진 보이죠? 네. 예, 저 아파트가 그 옆에 지금 능라천국이 있는데 저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자, 앞으로 우리 10년, 20년, 30년 후에 평양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집을 살 거냐 해서 한 층이 어떤 층에는 한 층에 두 세대씩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층에는 한 세대가 통짜 한 층 다 가진 세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대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몇 세대가 같이 아버지, 아들, 손주가 같이 사는 이런 문화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좋아하는 세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까 해서 그런 사람들 부류, 그다음에 단독주택 부류, 그다음에 자기네 가족 한 대여섯 명 부류 이렇게 해서 부류별로 나누어서 시범기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저게 능라천국에서. 그래가지고 입사할 때는 2014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할 때 그 아파트의 철거민들 첫째. 철거민들 싹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철거당했던 사람들이 철거민들. 들어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항일운동가의 4대 자손까지. 항의를 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50%, 40% 정도가 능라천국 사람들, 정업원들이 들어갔어요. 이걸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35만 달러에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개인이 아니라 이 공영방송에서 하는 거는 좀 이거 좀 개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거기 뭐죠?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를 낸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관리비를 한 달에 50 내지 100달러를 낸대요. 관리비 내봤어요? 한 달에? 관리비 왜 내요? 아, 그게 사실 지방도 없어요, 관리비. 우리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 보니까 관리비라니까 청소라 막 복도 청소하고 뭐 이런 걸 그치. 말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인민반에서 구간을 떼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그러니까 누간의 청소 담당 구역이고, 그러니까 앞에 마당 같은 경우에 아파트 밑에 마당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복도 청소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거 그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오늘은 이웃집에서 하는 청소하는 날. 그러면 우리 7층이니까 우리 7층은 7층 계단은 우리가 쓰는 거죠. 복도 계단은. 내일은 뭐 이웃집에서 하는 날 이렇게 청소하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를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입주한 주민들이. 그다음 마당 쪽 눈이 와도 우리 아파트 밑에서 이민만자에 쫑 두드리며 소리치죠. 꽥꽥 소리치는 거예요. 예? 눈치를 나오세요. 막 그 소리치죠. 그렇게 하면 그다음 또 와이프들이 또 빨리 나가라 남편들을 내쫓죠. 그럼 남편들이 그다음에 옷 저 입고 겨울에 눈치를 나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데. 눈 오는 날은 명절이에요. 아파트가 명절이에요. 눈 오는 날에는 여느 날 같은 데는 이번 주에는 뭐 13층이 청소당번, 다음 주에는 뭐 12층이 청소당번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마당을. 우리는 그 한 층에 세대수 많은 게다. 4명, 4세대니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4세대인데 우리는 다 나가요. 청소하는 날에는. 우리는 매 층마다 돌아가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 없으니까. 우리는 눈이 와도 굉장히 오거든요. 근데 눈 오는 날은 어느 아파트가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눈 오는 날은. 그러면 어른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온 아파트 애들이 쪼무레기도 뭉땅 다 와가지고 눈싸움 하면서 눈 청소하고. 눈 오는 날에 개하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생 태어나서 남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북을 생각할 때 항상 남쪽 기준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북에도 관리비 있을 거야. 뻥쳐요. 관리비 이렇게 못 말리지도 모릅니다. 북은. 청소 다 자기네가 해요. 아파트 사람들이.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또 네. 운전공이 있잖아요. 네. 그 전문 운전공이 있으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그분이 청소하는 거죠. 맞아요. 그 자기 일터잖아요, 거기가.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눈 오는 날은 온 동네 명절이다. 이게 되게 명절이에요.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 뭐 조망권 그리고 이제 가게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서평양, 동평양 이렇게 나눠지고 뭐 본평양이 뭐 더 비싸고 그리고 이제 관리비라고 하는 건 뭐 그런 이유들도 있고 또 이제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발전기를 따로 뭐 들여놓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파트 발전기 어떻게 되나요? 그건 평양은 그런데 평양은 아닐 거예요. 평양은 전기 공급하니까 우리 지방은 있어요. 그렇게 해요. 따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발전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휘발유랑 디젤유랑 쓸 수 있는 그런 발전기 있어요. 발전기가. 그런 걸 사죠, 우리가. 그거는 돈을 그러면 모아서. 네, 우리 아파트에서 돈 못 줘. 돈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계속 돌릴 때마다 돈을 조금씩 나눠서 서로 내나요? 그거는 또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광산 있잖아요. 무상광산 있으니까 기름이 많아요, 우리는. 디젤유, 휘발 이게 많거든요. 그래 또 누기 어느 또 힘 있는 놈이 하나 되죠, 또 그러면 또. 그럼 이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조금 모아서 내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거는 또 그렇게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운영이 되고. 예, 그리고 그 옥상에다 올려놓고 그 밑에다 놓으면 소란하니까 옥상에 겉에다 제일 꼭대기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발전기 돌려서 쓰죠. 우리 권한의 행운 때는 네. 우리도 전기가 없었죠.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줬어요. 밥 먹을 때만 밥 먹으라고. 밥도 남의 입에 또 밥도 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밥 먹는 시간만 1시간씩 줬는데 그리고 제가 한 10년 동안 권한의 행운 때는 지방에 나가 살았지 않습니까? 개천하고 선천에. 우리가 남편이 군의관이었잖아. 군대 차에 하다가 마지막 폐기돼서 하는 배터리 있잖아요. 자동차 배터리 영양되면 다 폐기하거든요. 폐기하면 폐기물 가지고 가정에서 조명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집에다 들여다가 군인 가족들이니까 하다 그거로 조명 보거든요. 근데 평양에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조명이라도 보고 살다가 평양 오니까 평양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우리 엄마네 집에는. 평양이 평양 제일 힘들었어요. 권한의 때. 권한의 때 그랬어요. 더 굽는 것도 그래서 평양이. 쓰고 그런 거잖아요. 더 굽는 것도 평양이었어요.
지방이었어요. 굶어 죽고 하는 것도 지방 지방은 사람들 그 네. 방 안에다 온실 치거든요. 네. 비닐 방막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아, 추워서. 네. 추워서. 침대에다가 방막을 해서 네. 침대에다 원실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신발 다 신고 이게 그 하고. 물통 있잖아요. 물통 네. 이렇게 다 10리터짜리 10리터짜리 물통에다가 따뜻한 거 하고 안고 자고. 물 끓여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그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잤어요. 자는 거. 나 그 고난해군대 평양 가서 봤다는데요, 내가. 아, 나 우리 엄마네 집에 계속 가니까 네. 몇 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며칠은 뭐 있는 거예요. 못 살겠는 죽겠는 거야. 이거 없는 소란에. 집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 그 다음한 밖에 3칸, 4칸 이렇게 되는데 난 지방이니까 불이 안 살을 와봐요. 때도 그 나무라도 뗀단 말이야. 네. 근데 평양은 아무것도 뗄 데가 없으니까 뭐 저녁 어두워지면 그 여러 데다가 그 실 같은 거 쫙 넣고 소고 같은 거 기름 콩기름이든 뭐든 기름 같은 거 넣고 불 붙여가지고 그걸 컵 밑에 새까매지고 구름에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아 그런데도 갈리비도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북은 뭐 굶어 죽는다면서 일반 사람들이 50달러, 100달러 한 달에 갈리비 내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못 산다. 그리고 이제 달러를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좀 새로웠거든요. 이게 그 일반인들이 달러를 막 사용할 수가 있나요? 예. 그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아파트에는 특히 평양 아파트에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주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방송의 포인트인 것 거죠. 같고,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이 막 정신없이 재밌게 말씀하신 거의 포인트는 실제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서울특별시민처럼 평양이 특권층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건 아니다. 이제 그걸 아니라고 하는 더 것을 힘들었어요. 두 분의 어떤 솔직한 말씀 네. 속에서 오히려 좀 느끼셨을 수 있을 것 우리 같아요. 실례대로 말하면 네. 이 남한에 지금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서울은 힘들어. 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 거기다 전기 없어 봐요. 수돗물 못 끌어오죠. 엘리베이터 한다뇨. 네, 그럼 엘리베이터 안 다니고 그다음 한강에 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 사람들은 배급을 그러니까 만약에 식량 공급 안 한다 하더라도 지방 사람들은 산에가 먹을 게 가득하잖아요. 땅 뚜져 먹고 바다 네. 뚜져 먹고 하면 땅 되잖아. 두제 먹고 산나물 뜯어 먹고 짐승 잡아 먹고 버섯 뜯어 먹고 그치.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난 2020년 그리고 2010년부터의 급격한 변화에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이전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평양 북의 열병식을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거짓말로 고의로 거짓말을 지어냈으면 정말 나쁜 놈들이고 이 옛날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그쵸. 사람들이 생각은 머리는. 그러니까 요게 불과 30년이지만 엄청나게 변한 거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남한 사회가 88년 올림픽 이후에 변화해온 과정을 보면 우리도 상전벽해에 가까운 변화를 거쳤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남과 북을 이해해 주시면 어느 정도 또 궁금한 점들은 아직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만 좀 변화가 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MBC 통일 전망대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도 조금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고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일부의 파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조금 짜집기 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통일 전망대가 좀 더 한마디 정말 자원을 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북한 전문가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북에 못 갔다 오고 이 사람은 책으로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있으면 좋겠죠. 그 증인이 바로 탈북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객관적인 탈북자, 뭐 우리를 데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종합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 증인을 같이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데일리 NK 기자를 내세웠습니다. 데일리 NK 기자 전문 기자 쓰고 있는데요. 그 데일리 NK 기자가 바로 그거잖아요. 데일리 NK가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완세가 뒤집어졌을 때 제일 최초 거짓말했던 게 데일리 NK 아닙니까? 오보 뉴스.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북에 대해서 좀 악의적이고 나쁜 말 하는 게 데일리 NK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편향된 어떤 의도적인 이런 사람들을 옆에다 내세우고 아직 MBC가
아직까지 저래야 되겠냐. 이젠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람 바꿔야 된다. 사람. 그렇죠. 강철 씨 데려가야죠. 사람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절 데려가라 소리 듣지 말고. 아니 저 데려가면 빨갱이 될 수 있으니까 강철 씨 정도 사람 바꿔야 데려가야죠. 된다. 이게 그 사람 바꾸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쵸. 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게 기본이죠. 공영방송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영방송이 저 종편입니까?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은 저는 공감하고 우리 가족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텐데 이게 그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따라갈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김현희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북으로 보낸다고 하는 거 사실은 마음 먹으면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아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보면 우리 데일리 NK 좀 아까 얘기했는데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조중 국경 분쟁은 가짜다. 데일리 NK, 뉴데일리, 안찬일 TV 등에서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조선과 중국, 조중 국경에서 엄청난 사살, 분쟁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연이어 나왔어요. 이 내용이 뭐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북에서 그 국경연선 1km라는 게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1km 안에 들어서게 되면 그 사격하겠다, 사살한다 이런 포문을 내다붙이고 또 실제로 또 북한 주민 20명 그리고 또 이게 중국인 5명을 이렇게 또 사살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쟁이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북쪽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당장 사죄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번에 열병식에 중국 공산당에서 꽃바구니 조그만 꽃바구니 하나 보냈잖아요. 꽃바구니 하나 보내고 축전만 보낸 것도 중국인 5명 사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안찬일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네. 뉴데일리도 또 이게 사살하고 있다. 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국 동포분 한 분 계십니다.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패친이기도 하고 우리 왈가왈북도 완전한 또 왕팬이기도 하고 그분 아주머님께서는 또 그분 또 사모님은 탈북 여성이고요. 네.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변방 출신이고 변방부대 출신이거든요. 중국에. 지금도 변방부대 후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분한테 그저께 이 방송 보자마자 그렇죠. 뭐라고 그러나 톡 같은 걸로 좀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메신저로 그래 연락 왔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봤는데 중국에 알아봤는데 네. 그런 일은 없다고. 언놈이 그딴 말 하노? 이렇게 답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모르는 일을 북쪽 한국에 가 있는 탈북자는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중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도 어떤 맥락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북이 요번 열병식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외국에서 이제 군사 고문단들이 많이 참관하러 오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고 예, 코로나 때문에 받지 않은 거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받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과 북이 어떤 사이가 안 좋다.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내보내면 사실 여기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네, 확인할 그렇죠. 길이 없으니까 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자꾸 횡행하는 것 같고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남과 북이 빨리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분위기 좋았을 때 JTBC가 이제 거기 평양에 개성에 이제 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파견소라고 해야 되나 기자들을 파견해서 이제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이런 가짜 뉴스들이 좀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얘네들을 쫓아내야 좀 양질의 정보 그리고 믿을 만한 소식들이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이건 중국인 5명 사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거짓말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가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죠. 제가 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북의 제강소는 우리말로 제철소입니다. 제철소는 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어떤 방송에서는 이 제철소가 2015년에 완전 해체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2019년도에
북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청진제강소를 시찰했다는 소식도 있고 또 조선일보에서는 지금 이 북제강소에서 사고가 났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네, 네. 그렇죠. 이게 뭐죠? 제강소가 해체를 했다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네. 청진에 네.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청진제강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김책제철소는 송평구역에 있고요. 제강소는 포항구역에 있습니다. 남강동이라는데. 그런데 이 자유아시아방송에서 2015년 4월 14일자로 그 제강소가 청진제강소가 완전히 해체돼서 거기다 아파트 짓고 있다고 현재. 그래 무슨 뭐 몇 월 거지 뭐 10월 거지 공사가 끝이 날 거라고. 예? 뭐 이런 그 뉴스를 내보냈거든요. 2012년도 그러니까 15년도에. 그랬는데 보니까 조선일보가 그 며칠 전에 예? 조선일보가 지금 그 청진제강소에서 그 이번에 그 81전투 시작하면서 예? 그 펄펄 끓는 용광도 안에다 돌격대원 5명을 투입해가지고 5명이 다 사망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리하게 뜨거워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80인 전투 때문에 서둘러서 노동자들을 투입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북쪽에 그 영화들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용광로 정말 보수 작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백가만에 물 끼얹고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50년도 예? 이때거든 45 해방 이후부터 전쟁이 끝나서 모든 60년도 이전까지. 모든 것이 힘들었을 시기죠. 예. 네. 그런데 지금은 다른다 그때 사람들하고. 지금의 북한 사람들은 그때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우리 그 고난행군 겪으면서 그 북쪽에도 우리 탈북자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고난행군 겪으면서 백두산 호랑이는 다 죽고 여우하고 승냥이만 살아남았다고. 아이고. 예? 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정말 당과 수령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고난의 행군에 다 정말 굶어 죽었다. 이 소리나 같은 겁니다. 아, 진짜 당과 인민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 헌신하다가 그때 많이 희생이 됐군요. 예, 그건 또 사실이거든요. 당원들이 제일 많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용광로 안에 그렇게 들어가라면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2015년도에는 청진제강소가 없어졌다 했다가 예? 그리고 또 조선일보는 또 이제는 또 그 없어진 제강소가 다시 생겨나서 예? 또 거기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들끼리도 앉아서 지금 말을 자꾸 만들어내다라니까 예전에 무슨 거짓말을 했던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러다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청진제강소는 없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봉주 내각 총리가 예? 이거 2019년도에도 현지 시찰했다고 청진제강소를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그대로 받은 거였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진제강소가 지금도 있다. 해체된 적이 없다. 뭐 이런 팩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냥 오보를 의도한 건지 진짜 무식하고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그 가짜 뉴스들이 판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거는 사람이 맘먹고 나쁜 생각 갖고 지금 달려드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정보의 교류, 소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무조건 북에서 발표하는 거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북과 관련된 어떤 거를 발표하게 되면 저건 가짜야. 뭐가 잘못됐어. 라고 자꾸 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리고 북 관련 뉴스라고 하면 무조건 까거나 무시해야만 조금 안전하게 나는 종북이 아니야. 나는 친북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무슨 컴플렉스 여기서 조금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소식들을 조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의 80인 전투 관련해서는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이제 북에서 80인 전투에 본격 돌입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발표한 게 있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해치고 전진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 남에 대한 의존심. 여기서 남은 우리 남쪽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남에 대한 의존심, 수입병을 단호히 뿌리 빼고 자체 원료, 자원에 의거해 생산 활성화에
동음을 세차게 울려 나가야 한다. 뭐 해서 이제 그 80일 전투를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뭐 자력갱생, 과학기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번에 80일 전투를 북에서는 자력갱생할 수 있는 저로이기에,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력갱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로의 기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석유, 원료 이런 것들이 진짜 힘들어서 들어오지 않아서 어려웠는데 이게 어떻게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원료의 문제를 조금 건너뛸 수도 있고 지금 북에서 탄소 하나 공업이라는 걸 지금 그 만들고 있습니다. 탄소 하나 공업. 그러니까 그런 설비들을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탄소 하나 공업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C1. 그래서 탄소 하나. 네, 탄소 하나. C1인 겁니다. 여기서 얘기만 말하면. 그건 석탄에서, 예? 원료와 똑같은 그런 부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업이 아니라 석탄화학 공업인 거죠. 그러니까 석탄은 북에 많이 있으니까. 네, 석탄은 그래서. 무진장하니까 무연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그게 완공될 겁니다. 그러면 완공이 되면 거기서 이제 석탄에서 기름도 뽑는 거죠. 휘발유, 디젤로 다 뽑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원료 수입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북이 지금까지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원유거든요. 그렇죠. 석유가 없었으니까. 예. 석유를 우리 남한에서 하루 사용하는 석유량 그거 가지고 1년 쓴다는데 북은 유연제재가 그렇게밖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양이 생각 안 나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유가 제일 걸렸던 거죠 북은. 그런데 이제 그 원유를 이제 석탄화학공업, 석탄 가지고 지금 이제 뽑아내면 그거까지 한 못하면은 경제 제재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 하나 공업은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저기 고난행군 시절에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그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누님 그거 배웠습니까? 석탄공업화? 안 폈어. 안 배운 게 배아대 생각 안 나겠어요. 그 화학에서 네. 화학에서 그 6학년 때 석탄공업화 배워주거든요. 그래? 여기 지금 안 배웠으나. 80년대 학교 다닌 사람 아닙니까? 누님도 다 배학교 하는데 그 공부 안 했으니까 생각 안 나는 그 거지. 세대가 다르지 우리하고. 아니 그래야 더 재밌는 비난론 역사가 아시잖아요. 비난론. 당연하죠. 예. 그게 다 이제 석탄 하나 공업에서 시작된 리승기 박사.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지난주 소식으로는 그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짠 것처럼 그 지난주에 그 연희님 저기 평택 갔다 오셨다 그래요? 네. 집 때문에요. 예, 그 말씀이 왜 얘기가 나왔냐면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북이주민이 본 주한민군과 한미 관계 이게 왜냐하면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됐고 뭐 분담금 많이 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연희님이 마침 주말에 평택을 가서 그 평택 미군 기지를 보셨나 봐요. 깜짝 놀라셨다 그래. 저는 처음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처음 가보셨다 그래요? 아니 제가 잠깐 지금 사진에 보이신 이게 저 뭐죠? 이번에 평택에 가서 본 거예요. 평택신데요 그냥? 집 좀 아파트 멋있지 않나요? 앞에 보이는 큰 건물 3개? 네네. 저 한 얼마 몇십억짜리 아파트 같아요? 아이 그렇게는 못 70평 정도 되는데 한 개. 네, 예. 근데 정말 좋은 건데요. 저거 미군 군간 장교들이 산답니다. 미군 장교들 평택 거의 배가 지금 미군 기지예요. 평택에. 그거 하고 또 다른 사전 하나 있는데요. 이거 지금 건설 또 해요. 똑같은 거를. 근데 그거를 이 나라에서 저걸 지어줬답니다. 지어줬는데 30년 동안 월세를 안 내게끔 되어 있대요. 이거 거기에 전문 있는 그 해설하는 그 평택의 분이 했는데 제가 평택에 지금 집 이사 가려고 최종적으로 이틀 전에 평택을 갔거든요. 간 김에 거기 한번 둘러보자 해서 갔는데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평양에서는 우리가 미군 남조선의 미군 놈들이 산다고 뭐 그거 다 들었잖아요. TV로. 그렇게 이제 그냥 책으로만 배우시다가. 그렇죠. TV로도 배웠어요. TV로는 미군 놈들이 뭐 있는 것도 배우고 했는데 말로만 듣더니 그러면 팀적으로 미군 놈들 헌병 팔 같은 거 그거 하고 땡깡 모자 쓰고 소리 막 다니는 총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TV로만 봤는데
서울에서는 강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도 그런 미군 군대는 못 봤잖아요. 그리고 강화문 앞에서 그 미군 대사관 앞에서 하는 이거 태극기 부대라든가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야 진짜 거대한 정신병동인구나.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고 그건 이해는 안 됐지만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평택 가서 진짜 미군 놈을 봤어요. 나 정말 깜짝 놀랐단 말이야. 나 이게 TV에서 책에서 봤던 미군 놈을 진짜 봤단 말이에요. 군복 딱 입고 이렇게 하고 구두발 같은 구두발 같은 거 탁 신고 갔는데 내가 원래 평택에 살려고 갔어. 집을 보러 갔는데 평택으로 이사하시려고. 정말 못 가겠어요. 그 자리에서 단념했습니다. 나는 평택에 있는 분들 정말 난 안타깝고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매일 매 시각 그분들 볼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어요. 난 한순간 잠깐 봤는데도 그놈들하고 그냥 옆에 스치는데 거리로 계속 나가 돌아다녀요. 옆 지나가는데 차 타고 지나다니고 껌 찔짝찔짝 씹으면서 웃고 막 가는데 막 진짜 막 열불 나더라고. 저것들이 뭔데 남의 집에 와서 저렇게 막 웃고 다니고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은 지하방에서 쪽방에서 거시원에서 진짜 하루하루 힘들게 노동으로 막 뼈를 깎으면서 사는데 저것들은 뭐길래 월세도 안 내고 저렇게 하고 사노 하고 얼굴에 막 개기름이 막 번지르르 하더라고. 막 나 그래서 야 열불 나서 난 평택에서 다시는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담임하고 올라왔는데 와 난 참 너무 놀라움이었어요. 평택.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일반 시사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상당히 거액을 요구해서 이제 깨졌고 뭐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이제 주한미군을 뭐 조금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올려 있고 해서 이제 이게 또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 남북 관계와 또 그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마침 주말에 연희님이 평택 가서 이제 아마 미군 기지를 처음 보셨나 봐요. 이제 보시고 그 연희 씨는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근데요, 저는 그거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방위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잖아요. 이번에 한미 이거 무슨 뭐 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뭐 미군 주둔이고 뭐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말할 건 안 되기 때문에 말 안 하겠지만 방위비가 어디어디에 쓰이는지는 좀 인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미군 기지 미군에게 들어오는 방위비가 그 미국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뭐 자기네 나라에다가 이거 우편 보낸다거나 편지 보낸다거나 뭐 짐 보내는 거 이런 거 다 공짜 돈 안 낸다고 하더라고. 톨게이트도 돈 안 낸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 사람들 유흥해서 넣는 것까지도 뭐 우리가 돈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방위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 이제 뭐 군사 무기를 유지하는 데는 뭐 말씀하신 거 외에 많은 돈이 들겠죠. 이제 포인트는 그 말씀도 맞고 과연 주한미군이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남과 북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그들이 방위비를 자신들이 내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우리가 일정 부분 분담할 부분도 있겠죠. 이거 역시 우리 식구분들이나 우리들의 생각은 또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그 의견을 좀 조율해 가고 조금 뭐라 그럴까 힘을 모아서 여론을 좀 합치면 뭐 전작권 환수라든지 뭐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남북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